네, 2차 시입니다. 2차 시에는 임혜중 정미 선생님께서 수학, 미술, 영어, 도덕, 음악, 기술과정 프로젝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차 시 강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해중학교 교사 정미입니다. 저는 올해 프로젝트 수업을 2개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프로젝트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제를 정할 때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정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단어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봤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인데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올해는 세계인들에게 매우 고난스러운 한 해입니다. 저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팬데믹 초기인 2월 말 3월 초에 젊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테크놀로지에 약한 제가 원격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고요. 또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다른 어느 해보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해보는 것들을 젊은 선생님들을 따라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기까지 한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동료 선생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올해는 전학공 시간을 300시간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학년 선생님과 또 동교과 선생님들과 눈만 마주치면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대면으로도 협의를 하고요. 비대면으로도 협의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헬렌 켈러 여사가 한 얘기인데요.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 동학년 선생님과 함께한 주제통합 프로젝트 하나와 그리고 동교과 선생님과 함께 진행한 통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제통합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올해 3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들끼리, 3학년 선생님들끼리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주제를 하나 정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려면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해야 될 텐데요. 이때 저희가 주제를 정할 때는 고민이 할 게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주제가 바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였는데요. 저희 학교는 임해중학교는 전체 학급 수가 29개 학급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에서 35명인 대규모 학교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느 학년부터 등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상 등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라는 고민이 컸던 거죠. 담임 선생님들이 조종의 시간에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것도 좋지만 교과 수업 시간에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고요. 6개 교과 8분의 선생님이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고민한 것은 탐구 과제를 어떻게 정해야지 되나였는데요. 일단은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 과제로 정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탐구 질문, 그다음에 학습 결과물은 무엇으로 선정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피드백은 어떻게 주어야지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취 기준을 기반한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주제여야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탐구 질문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질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수평 일체화를 실천할 수 있는 주제인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바로 평가였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고민이 컸던 거죠. 근데 저희가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못 해주더라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이렇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과목별로 탐구 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목별로 말씀드릴 때 따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의 탐구 질문은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최적의 책상 배치 방법은 무엇일까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는 무리수 개념만 배웁니다. 3학년 초에 무리수를 처음 배우는데요. 사실은 실생활에서 무리수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3개의 책상을 배치를 해보면서 무리수 개념도 익힐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치견산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도 따져봐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내용 요소도 익히고요. 기능을 습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33개의 책상 배열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탐구 질문이랑 활동 내용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결과물을 먼저 볼 텐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배치를 했습니다. 그냥 짝이랑 자리를 떼는 거죠. 시험 때 앉아봤으니까 이 정도만 배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맞출 필요는 없다. 책상의 배치는 아주 다양할 수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피드백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을 그려서 그 원줄 위에 책상을 배치하기도 했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육각형을 그려서 정육각형의 꼭지점에 책상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런 배치가 가장 거리두기가 많이 되는 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답을 제시하는 아이들이 서서히 나왔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해도 2m 거리두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지 된다. 손을 잘 씻어야지 된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줄여야 된다. 라는 대책을 많이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 정말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결과물인데요. 이 아이의 이제 결론이 조금 어둡지만 한번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2m는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33개를 한 교실에 배치를 하려면 최대 1.6, 약 1.6m 정도는 뗄 수 있다. 그리고 2m 거리두기를 하려면 24개 정도까지 배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이 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본인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틀렸냐 그랬더니 교탁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랑 아이들이 출입을 하려면 뒷문 공간을 띄워야지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주장은 2m 거리두기를 하려면 한 교실에 16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나중에 과학적으로 접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약한 바람에서 기침을 할 때 뭐 비말 속도, 그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비말 차단 효과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산적으로 학습 분야를 확대시킨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단을 구성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술과정 선생님이 4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수시로 빈 교실에 모여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도 계획하는 건 당연하고 수업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모여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성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고요. 제 옆자리가 바로 기술과정 선생님이신데요. 온라인 클래스에 아이들이 결과물을 탑재하니까 하나의 하나를 굉장히 길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좀 안쓰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결과물을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관련된 영양소를 단백질과 비타민 C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찾아보고 이 식품을 이용해서 가족을 위한 저녁 한 끼 식단을 구성한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성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써줬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본 친구들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서 가족 또는 나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 건강한 습관을 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덕인데요. 탐구 질문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인가? 입니다. 탐구 질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태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를 작성해 본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지 생각해보는 주장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의 원래 계획은 나중에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토론 수업까지 이어서 평가를 해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1학기 때 토론 수업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토론 수업을 못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토론 수업을 해본 아이들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 등 또 도덕교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제는 이 활동을 할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수정이 된 상태이고요.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의 글을 한번 올려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적은 내용인데요. 아이들의 의견을 보면 반대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대책까지 대안까지 써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어른들 중에도 반대를 하는데 근거를 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매우 성숙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찬성하는 의견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찬성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적어 주었던 결과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술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각 이미지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왼쪽을 보면 브랜드 로고 변형 예시인데요. 저희에게 익숙한 그 브랜드에 마스크를 씌워놓거나 아니면 글자 사이 간격을 띄워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지를 표현한 건데요. 이 예시처럼 임해중학교의 로고를 이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임해중학교의 가운데 교표가 매화꽃입니다.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던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저희 학교가 탄천변에 있는데요. 탄천에 길게 봄꽃들이 만발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였다면 주민들이 꽃 구경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북적이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 아이의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말자,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 작품을 보면 가운데 노트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싶은데 집에만 갇혀있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 당시에 느꼈던 것은 이 아이가 호소를 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힘들다. 우리 모두 다 지킬 건 지켜서 코로나 상황을 빨리 이겨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둥근 띠를 잘라서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입니다.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 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광고를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목적 자체가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 보자. 라고 생각하고 한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각자 제작한 그 광고들을 올리면 반에서 제일 잘 된 것을 하나 선발을 해서 모두 다 같이 수정 보완을 해서 반마다 하나의 광고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자작곡한 곡에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노래를 불러서 라디오 광고를 완성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반은 피아노 그 연주곡에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담은 자막을 쭉 넣어서 완성한 그런 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왔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한 그런 활동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자작곡 작품이 나오지 않은 그런 반도 있어서요. 마지막에는 기존에 있는 음원을 사용해서라도 광고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진행을 했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가사를 써보기도 하고요. 광고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콘티도 짜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작품 중에서 재미있는 작품 하나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바이러스 세상에 와 병균아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가짜 뉴스들 다 내 뒤로 나와 엄마야 이거 다 진짠 거 아냐 언빌리버블 도청서 문자와 누구든 밖으로 나가지 마요 정부가 뭐하는지 내게 물어봐 뭐야 나 카페에 있었어요 이건 좀 아닌 듯 어떻게 집에만 있으래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손발을 달만 씻고 다녔지 친구들은 내게 말했지 이 자식 왜 이리 깔끔해 그때만 해도 난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혼돈의 카오스 학부모님들 당연하게도 한마디만 할게요 손발만 잘 닦고 다녀도 행복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놀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마스크는 좀 당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세요 땡큐. 네,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 시간에는 영어라는 도구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과정을 안내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역사 속 전염병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예방법과 행동 수칙 마련을 위한 자료 조사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한 스토리보드까지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홍보 영상 제작은 저희가 3학년이다 보니 3학년 말 프로그램에 제작을 할 예정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임해중학교에서 1학기에 진행한 교과 통합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좋았다. 그런데 아무리 원격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었을까? 라는 반성을 해본 거죠. 문제 중심 학습이지 않았나? 즉,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갈 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진행한 수업이지 않았나, 학생들의 자발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봤습니다. 또한 음악을 제외하고 협력 활동이 없었던 그 아쉬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2학기 때는 학생의 자발성에 방점을 두고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학년의 특성상 이렇게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2학기에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돼서요. 저희 수학과에서 이렇게 통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주제는 나도 사회조사 전문가라는 주제입니다. 저희 학교 교과서에 나온 주제를 그대로 썼는데요. 통계 수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여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분석을 해봤고요. 성취 기준도 분석해보고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수업 설계를 하면서는 교과 역량, 어떤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활동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4주간 진행한 프로젝트여서 그냥 이렇게 다소 많아 보이지만 이 역량을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겠지라고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차시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생각을 했을 때가 7월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통계 수업을 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줌을 활용해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2학기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주당 3시간을 2시간은 교사 제작 영상으로 통계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나 법칙을 익힐 수 있도록 했고요. 주의 마지막 시간마다 줌으로 만나서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이렇게 3번, 3주를 반복을 했고요. 마지막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보고서 쓰기를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차 시에는 줌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설정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잠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잠깐은 몇 분이야? 라고 네이버 폼을 통해서 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엑셀에다가 대입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표값을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3가지 대표값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이 자료의 대표값을 정할지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6차시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줌 시간에는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2가지 주제를 정해보고 너희들이 정한 주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고요. 여기 9차시라고 써있는 마지막 줌 시간에는 모둠별로 선정한 주제들을 발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준 거죠. 8개 모둠이었고요. 쭉 일부러 한 모둠 한 모둠 다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둠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둠이 어떤 주제를 정했는지 보고 혹시 오개념이 있다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마치고 나서 바로 수집한 자료들을 이지통계라는 공학적 도구에 입력해서 통계값을 구해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등교를 한 후에 아이들이 보고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공유 시간을 가지는 걸로 프로젝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원격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격 수업이 아니었다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걸 빌려 쓰기가 좀 죄송한 그런 상황이라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 프로젝트 중에서 수행 평가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부분만 정리한 거고요. 3단계까지는 모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는 개별 활동을 했고 4단계부터는 정량 평가도 실시를 했었고요. 3단계까지는 정성 평가만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결과물인데요. 여기 그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래도 밤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활동이 코로나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의 인구와 확진자 수, 그 다음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조사한 모둠이 밤마다 한두 모둠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라별 인구 수와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인구가 많아서는 아니다. 그 나라의 방역 체계나 그
그다음에 그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정해지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반면에 세 번째 그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주제를 정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의 즉위 나이와 재위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선시대의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그 통계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뭐 역사가 되었건,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이 되었건, 자연 현상이 되었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유용한 자료를 얻고 그것을 예측하고 활용하는 그런 그 학문이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정하고 본인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통계 단원의 목적에 굉장히 잘 맞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그냥 자평을 해봤고요. 아이들 또한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정한 주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결과물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이는 굉장히 잘한 아이입니다. 경기도 도시별 면적과 인구수를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시의 인구가 많으려면 면적이 넓어야지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주거 지역을 정하려면 교육 환경이나 뭐 교통 환경, 그 다음에 직장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를 해서 주거 지역을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면적이 넓더라도 사람이 안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주민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조건을 갖추어야지 된다. 그런 내용을 적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적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적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딱 수학 점수 받을 때까지만 써주는 거예요. 키가 크면 발 사이즈가 크다. 거기까지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기까지만 씁니다.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물놀이 사고의 건수가 많대요. 왜 그런지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통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조사라는 게 예측을 하고 정보를 얻고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대충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해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잘 써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써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쓸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데까지만 쓰고 더 이상 확산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분절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교과를 이렇게 융합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수학은 수학인 거죠. 그래서 딱 수학이 되는 것까지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이들이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생활 문제와 그다음에 다른 교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확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본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수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중 정미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질문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전지현 선생님께서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함께 융합 수업을 기획하는 것도 대단한데 성찰 후 재적용까지 어떻게 그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어려움 같은 거, 또 팁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동료를 만나야지 되지 않나.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이런 제안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고요. 성취 기준에 맞춰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 필요로 해서 이제 저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는 주제로 저희가 정해서 진행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잘 진행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정말 굉장히 여러 교과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셔서 굉장히 그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체링 구스 선생님께서 6개 과목이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엄청난 도전이었겠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유지원 선생님께서는 감염병 예방, 실질적인 고민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더 멋집니다. 이렇게 응원의 글 또 넣어주셨네요. 이경숙 선생님께서는 수학부터 각 교과별 탐구 질문들이 교과적 배움을 기본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담아내고 있군요. 배움 중심 수업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정민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코로나 시대에 강지명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멋지게 상황을 극복하고 계시네요. 부러우면서 같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HSJ 선생님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 교표가 인상적이에요. 그랬는데 의미가 교표? 저희 미술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표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조금 덤덤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굉장히 모두 다 이렇게 좀 긴장하고 좀 슬퍼하고 그러던 시기여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린 건 너무 아니고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경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발 좀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이랑 조금 거리가 먼 수학교과이지만 이런 이미지를 보고도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걸 느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박희인 선생님께서는 계획하여 진행하셨기에 교육적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홍정선 선생님께서는 학교 상황에 의해 성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적용을 하시는 부분에서 꿀팁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성 선생님께서는 여러 탐구 주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아이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여러 선생님들의 협력과 소통도 멋지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넣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임혜중 정미 선생님께서 그 수학, 미술, 영어, 도덕, 음악, 기술과정 프로젝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교과를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점도 대단하신데 이 원격 수업 또 블렌디드 수업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또 여러 교과에서 융합해서 이 시기에 적절한 배움 중심 수업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자기주도적인 주제 정하기로 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삶과 연결하시려고 노력하신 점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잠시 휴식을 갖고 7시 50분에
본격적으로 3차 시에는 한민고 홍정선 선생님께서 음악 프로젝트로 음악으로 토론이라는 주제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십니다.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